어제는 촬영을 못했는데 제가 어제가 아니네요. 그저께 아침에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10시에. 그런데 저녁 10시경부터 좀 몸이 안 좋기 시작하더니 새벽에 완전히 골골 헤맸습니다. 두통하고 몸살 때문에 뼈마디가 다 쑤셔가지고. 그래서 어제는 새벽에도 잠을 설치고 내내 타이레놀로 긍긍대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못했고 지금도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은데 1, 2차 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스터샷 맞고 약간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저께 찍었던 동영상 중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차트 설명하는 것 정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눈치 보기 열심히 해대고 있고 산타랠리 얘기들이 있었는데 산타랠리가 실제로 어, 그렇게 랠리처럼 보이지 않는 형태로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있다 하더라도 미약할 것이고 지금 정도면 이미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미크론 사태는 강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게 방향성을 타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장 플러스 그 다음에 유럽장 플러스 우리나라도 플러스가 됐지만 상당히 높지는 않아요. 3천선 아래에서 끝났죠 어제. 어제 미국 지표 나온 것 중에서 두 가지를 보면 3분기 GDP 성장률 전 분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기대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기대치가 2.1%대 2.3으로 나와서 긍정적인 신호였겠죠. 그 다음에 이게 소비자 심리 이슈인데 컨퍼런스 보도에 나온 것. 다른 여러 가지 미국 심리 이슈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컨퍼런스 보도가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역시 반등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나왔습니다. 약간 상승 강도도 좀 셌고 이 두 가지가 긍정적인 시그널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캔들 차트가 나스닥, 파란 게 S&P 500 지수, 이 검은색이 아크펀드입니다. 추세가 확연히 다르죠. 혁신주 쪽에 포커스를 뒀던 것은 모멘텀이 다 사라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다만 그 선도 기술주는 아직 살아있다. 이 나스닥을 보면 알죠. 아크펀드는 혁신 관련된 중소기업 주식들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깨지고 있는 게 그 혁신 관련된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나스닥 기술주들이 살아있는 건 선도 기술주들이 아직 잘 버티고 있다. S&P 500 근데 최근에 움직임은 보면 이렇게 S&P 500 지수는 좀 잘 버티고 있는데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그 버팀의 정도가 약간 낮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추세 패턴을 이렇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S&P 500 지수를 보시면 전고점 언저리에 항상 부딪히죠. 그런데 나스닥은 그 뒤에 고점을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굳혀지는지 아닌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다만 그 중소형주 혁신 주식들을 계속 들고 있었다가는 좋지 않은 성과를 낼 것 같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창출 능력이죠. 뭐 10년 뒤, 5년 뒤 막 이런 거 말고 그런 거에 비해서 그 과거에 있는 걸 너무 소급해서 주가 배수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게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게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가 이 러시아도 중요한데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다 만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는 그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쪽 전문가가 나와서 전쟁은 안 일으킬 것이다 라고 러시아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국지적 분쟁 전쟁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실제로 전쟁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끝나겠지. 그게 확전되지는 못하겠죠. 다만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드르스트롬인가요? 잘 못 외우겠는데 노드르스트롬이 하여튼 독일하고 연결된 것도 자꾸 승인이 안 나니까 그쪽이 압박해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질 수 있겠죠. 이게 그 중앙은행의 투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오일 가격도 올랐는데 오일 가격이 그 재고 수준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다 보면 유럽 쪽에서 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게 석유 수요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나오거든요.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가는 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다시 작동하게 되고 그게 중앙은행의 투하 정책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의 움직임도 무시만 할 수는 없는 움직임입니다. 뭐 여기서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크게 주시장이 요동치면 그럼 단순 변동성이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차트가 이건데, 이 차트를 보면 이 차트는 여러 가지를 믹싱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경기 사이클이 어느 정도 왔는가를 볼 수 있는,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이클, 그러니까 차트로 제가 쓰는 건데요. 제일 위에 있는 이 파란색이 10년하고 2년 국채 수익률의 그 스프레드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10년하고 3개월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록색? 이게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고, 근데 보라색이 10년 국채 수익률, 파란색이 3개월 국채 수익률, 그 다음에 노란색이 2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최근 2002년도, 그러니까 IT 버블 직전부터 패턴을 좀 볼게요.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 혼란스럽긴 한데, 일단은 크게 이 빨간 거하고 여기 빨간 거, 이 커서를 잘 보세요. 화살표로. 그럼 이렇게 빨간 게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이렇게 두 개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스프레드가 바닥점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경기 사이클은 수축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프레드를 만드는 게 그 노란색하고 네, 보라색 이 두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3개월 파란색, 요 파란색하고 이게 붙어서 안 보이는데 이 연두색하고 요거 붙어 있죠, 거의. 요거하고 여기 그 보라색 이 두 가지의 채권의 움직임으로 맞물려 움직이거든요. 근데 3개월 국채 수익률은 연두색인 기준금리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같이 맞물려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맞물려 움직이거든요. 다만 노란색인 2년 국채 수익률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측되는 그런 시기부터 먼저 머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 이전에 높은 시기 말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패턴을 잘 보시면 바닥에 3개월하고 기준금리가 붙어 있는데 일정 수준부터 어느 순간에 2년 국채 수익률이 쭉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아직 기준금리 인상이 안 돼 있는데 2년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향후에 그 기준금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시장이 계속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국채 시장에서. 그런데 그 시기에 아직 그 경제가 탄탄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심리하고 혹은 투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심리 두 가지가 맞물려 작동하면서 이 10년 국채 수익률 보라색이죠. 보라색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내려오면서 스프레드가 감소해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상되기 시작하면 그때 2년 국채 수익률은 추세적으로 기준금리하고 맞물려서 스프레드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올라가게 되고 10년 국채 수익률도 이 시기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패턴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파란 게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수익률이고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게 빨간색하고 보라색하고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 스프레드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직 기준금리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2년 국채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맞물려서 그러니까 두 개를 뺀 스프레드는 파란색인데 이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지만 향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2년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방향이 올라가고 10년 국채 수익률도 방향성이 위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스프레드가 이 내려오는 속도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 파란색 속도가 이렇게 쭉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살짝 머리를 들고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개걸음을 치거나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바닥점에 부딪히는 것, 여기 보시면 부딪히죠. 이렇게 파란 거하고 빨간 거가 이렇게 제로점 안으로 붙잖아요. 이런 시기가 어느 시점에 만들어지느냐 그걸 보여드리면 좀 더 당겨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라색이 10년 국채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여기 노란 게 2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요 밑에 있는 게 기준금리거든요. 이 기준금리하고 이 세 개가 맞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두 가지의 스프레드가 붙죠. 아랫방향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요거하고 노란색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하고 노란색하고 다 맞물려서 여기 붙죠. 여기서. 이렇게 맞물리죠. 결과적으로 얘가 노란 거하고 여기 보라색하고 밑에 있는 기준금리하고 맞붙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 시기가 오게 되면 그게 경기의 정점 부분에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걸 이후에 시차를 두고 일정 부분 시차가 있는데 뭐 시차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거든요. 그 시차를 두고 경기가 수축하는데 이게 정점 부분 초입에는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거는 멀었고 그럼 그게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여기 보시면 이게 2018년도 쭉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2.25부터 2.5까지 올라간 다음에 기준금리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2.25니까 지금이 0%에서 0.25죠. 그러니까 2.25에서 2.5까지 올라가려면 0.25씩 9번 올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기준금리가 올라간 것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앞으로 기준금리를 한 9번 정도 올리면 여기서 마주치는 이런 시기에 근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 이게 애틀란타 연준의 애틀란타 연준입니다. 그래서 연준 기준금리, 올라간 기준금리의 그 중앙치와 최저치 이런 것들을 예측한 걸 보면 2024년도 12월 26일 날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게 한 2.2%? 그러니까 여기 한 2.25 거의 다 간다. 바닥점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 말, 2024년 말.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이 남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바라보는 거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1월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받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그 속도를 받게 되면 내년 3번 올릴 걸 3번으로 끝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도 던질 수 있고요. 총 9번 정도가 남았는데, 물론 기준금리가 2.2에서 2.5까지 올라갈 때까지 과연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경기가 수축 안 되고, 그것도 정확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짧은 기간 안에 경기가 수축돼서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무역 동향이나 혹은 뭐 가동률, 그다음에 생산, 그다음에 기업들의 심리 지수들,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들도 뭐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패턴,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가 수축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1월달, 2월달 뭐 이렇게 내년 상반기에 나올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서 연준의 그 긴축 행보가 좀 더 빨라지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고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변동성이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은 머리를 들고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을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혹은 좀 빠르게 이거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시기는 제 생각에는 내후년도인 2023년도 가을에서 겨울쯤 돼야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1% 중반 이후로 넘어간 뒤에야 기준금리가 1% 중반 이후라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한 6번 이상은 올라간 겁니다. 그때가 돼서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미크론 사태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아무것도 몰랐던 2019년도를 지나온 것, 그 다음에 델타 변이로 올해 초반에 휩쓸고 지나왔던 것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지나갈 거고, 어떤 형태로든 봉쇄와 다시 이제 개방을 반복하면서 지나가게 될 거고, 점점점 백신을 맞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년도는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더 나은 경제 환경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점은 올해는 안 좋다는 이유로 대규모로, 작년에도 그렇고 대규모로 이제 가게한테 자금을 지원해 줬었죠. 그런데 오늘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를 했듯이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소비자의 소비 지출 여러 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업률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노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단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일정 부분 그런 형태로 굳어질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으로 올라왔던 소비 심리가 과연 이 출구 전략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상당히 많이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원리금 상환의 압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역시 그 소비에 대한 압박감으로 전달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줄겠죠. 원리금 상환이 금리에 맞춰서 더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이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까지 있다면 직전 2년 동안 있었던 그런 소비 심리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 성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세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크게 뭐 수축될 거다 이런 의미보다는 경제 성장률 속도 자체는 어쩌면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속도보다 좀 더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